제가 자동산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자동산업 진단과 부품 산업의 글로벌화 필요성인데, 우리가 그 466만 대가 2011년에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때가 이제 심하게 이제 자동차 그 생산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내수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그 수출이 대폭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생산 순위도 지금 이제 6위로 내려앉았다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위가 거의 그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그 275만 대 8월까지 했는데 한국이 261만 대밖에 지금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7위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명확관양한 부분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기업이 상당히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은 원래 이제 중국 시장 우리나라 점유율이 9%까지 갔었습니다. 2016년에 7.4%로 돼 있는데 사실은 2014년에는 9%였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뭐 작년에 4.6%, 작년에는 사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뭐 저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들어서도 지금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드 문제 이전부터 서서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차들이 잘 안 팔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 다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측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뭐 가격만 싸고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외자계 기업하고 그 중국 로컬 브랜드하고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그 로컬 기업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입은 게 우리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평가라는 게 단순히 뭐 초기 품질 지수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뭐 현대기아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중국 시장, 특히 이제 후진국 시장에 있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랑 경쟁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우리 부품 업체들이 경영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매출 같은 경우도 2013년 조금 증가했다가 2015년부터는 거의 감소하거나 이제 뭐 거의 늘어나지 않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 뭐 올해 들어서는 이 경영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감소,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이제 악화되는, 뭐 특히 이제 다른 제조업은 그래도 일정 정도 수준 그 이윤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윤율이 낮은 그런 형태로, 그래서 뭐 1.4% 정도라 그러면은 뭐 반 이상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그 400만 대도 올해는 못 지킬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한 게 466만 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때는 거의 생산 캐파를, 그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 캐파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는 그 형태였었는데, 그게 이제 뚝뚝 떨어져서 이제 거의 50만 대 이상, 60만 대 수준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60만 대라 그러면 큰 공장 2개가 문을 닫는 개념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노동 시간 단축됐고 뭐 GM 계속해서 이제 생산 능력 축소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생산 능력 자체가 이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10시간 10시간 2교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8시간 8시간 그 2교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임금 수준이 올라서 굳이 그 회사 차원에서도 야근이나 특근을 안 하게끔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생산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이득이 안 남는 형태니까 오히려 그 더 큰 야근하게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 뭐 거의 뭐 2배, 3배씩 이렇게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금 지불을 하고 생산하느니 안 하는 게 나은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국내 생산 자체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기 자동차보다도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도요타, 혼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러니까 3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혼다랑 현대자동차가 그 판매 대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접근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결코 별로 그렇게 세계 선진 수준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가 이제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뒤늦게 이제 도요타가 뛰어들면서 도요타가 또 좀 앞서 나갔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넥스가 출시되면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뭐 수소차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선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인데 사실은 전기차를 왜 현대가 안 하느냐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닥달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전기자동차를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대자동차로서는 특별히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근본적인 기술은 배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 배터리만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걸 조합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완전히 시장화돼서 그때 들어가더라도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저 전기자동차고, 이미 이제 그 뭐 닥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 가면은 그 CO2 배출이 1kg 가는데 그 97g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97g 못 맞추면은 그만큼 벌금을 물어야 되고 뭐 사회적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규제 때문이라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작년 아이오닉 그 모델 만들었죠. 그다음에 뭐 코나나 이런 이제 SUV도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모델을 굉장히 전기자동차도 다양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현대자동차가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그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결국은 한 반절 정도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나 모터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정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과연 그 친환경차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정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그 대중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하더라도 뭐 2030년 그때 가도 뭐 10%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전기차를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은 금방 망하는가 하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 2017년에 CES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양안 주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걸 보고서는 굉장히 그 언론에서 평이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시기에 이게 그 일반적인 그 우리 자율주행차로 해가지고 구글이나 뭐 중국의 바이두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하고 이 차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전혀 그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위에다가 막 이런 레이더나 한 게 크게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 업체가
그걸 구동하는 OS나 그다음에 레이더나 뭐 라이다나 센서나 이런 걸 만드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져와 가지고 차 안에다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우리 자율주행차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OS 부분 구글이 하고 있고 뭐 중국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가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한국은 뭐 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의 기술력이지. 그런데 이제 요건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R&D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개념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차에 대한 대응 현대차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등은 대부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R&D 대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왜 GM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게 대우가 한국 GM이 법인 분리를 R&D 부분이랑 생산 부분이랑 하려고 할까요? 이 R&D 부분은 GM으로서도 포기하기 힘든 게 한국의 R&D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르노, 삼성이나 쌍용이나 다 이게 외국계 기업들인데 다 자체적인 지금 R&D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IMF 때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한테 넘어갈 때에 다들 생각했던 게 우리가 생산기지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생산기지로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R&D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완성자 조립 부분의 경쟁력은 낮은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R&D 경쟁력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나라의 생산이 감소하는가? 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위기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국의 생산 경쟁력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대응을 이런 게 딱 하면은 대부분 지역까지도 대응을 하는 게 R&D 센터 세워주고 하고 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봤자 사실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저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국내의 어떤 경쟁력의 문제는 현대기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국내의 어떤 생산 환경 이 문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여기 고무선 전문님도 계시지만 부품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R&D 제가 이제 여기 영국에서 매년 이제 조사를 하는 기관에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16년인 자료긴 하지만은 어쨌든 보면은 매출액 대비 R&D 수준이 거의 꼴찌.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합쳐도 폭스바겐이 5분의 1도 5분의 1 한 10분의 1 가량 되는 정도 수준의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모델 개발하는 부분이나 미래차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조립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이 R&D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10배를 주고 일을 시키고 중국에 가면은 그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더 적게 돈을 줘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형태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자원 효율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이 절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자동차의 현실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자동차산업 그러니까 5개사를 평균을 낸 게 12.6%입니다. 근데 도요타는 7.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고임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9.5% 정도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R&D는 적게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 월급 많이 주는 형태가 이제 우리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별 문제 없지 않겠냐 그러는데, 우리 한국차 수출하는 거는 지금 그 15,000불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2만 불 이상,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4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게 사실은 수출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경쟁 구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그 뭐 우리가 뭐 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수출 비중이 60%인데 이게 이제 많이 요즘에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이 지금 그 50% 이상 60% 정도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해외 의존도라는 거는 지금 한 80% 이상이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그것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서 가는 어떤 수송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각국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서는 플러스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어야지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과연 한국의 자동차 생산 여건이 그런가 하는 부분들이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광주형 공장, 광주형 일자리, 이제 하여튼 그런 실험들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 노동 관련된 다른 토론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노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형 일자리 부분이.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로 보면은 일자리 질이 떨어지죠. 당연히 뭐 1억 받다가 3,500 받는 자리가 되니까. 근데 많은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나 그 특히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3,500만 원짜리 일이라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갓 3만 불 되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D 부분에 우리가 일정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 이제 부분 산업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경쟁력 때문에 조금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그래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제조 부분, 생산 부분이 그래도 선진국에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조 강국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도 뭐 그렇게 제조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자동차 산업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쪽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에 너무 의존적이라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보다도 제조업에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쨌든 이런 어떤 생산 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산업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현대기아 외에 다른, 그다음에 한국 어떤 자동차 업체 외에 다른 부분을 이제 개척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가 얘기가 나오는 형태고, 뭐 글로벌화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개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방식은 뭐 수출을 하든 해외 직접 투자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하는 부분이랑 해외 직접 투자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분이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될 것인가. 자동차라면 조금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그 수요지나 아니면은 그 생산 비용이 싼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조 생산이 고용인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그 단순하게 어떤 산업, 어떤 품목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떤 우리가 제대로 산업 육성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형태보다는 그걸 갖다 좀 그 굉장히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이 생각 우리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내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브랜드가 있으면은 R&D나 뭐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브랜드가 책임지고 하거든요. 그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특히 아이폰 예를 들면서 하는 게 뭐 생산은 자기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부가가치는 뭐 2, 4%밖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서는 그게 뭐 해외 생산을 하든 국내 수출을 하든 어쨌든 글로벌화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을 하는 데는 일정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능동적으로 그 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 아닌 다른 기업으로 수출 그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은 한쪽은 그 현대기아의 해외 생산이고 한쪽은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입니다. 그게 거의 일정하게 가죠. 조금 그 시차를 조금 두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 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면은 부품 수출은 줄어듭니다. 왜? 현지화하기 때문에 부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 해외 생산이 늘어나야지 우리 부품 수출도 늘어난다 하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예외가 있는 부분이 일본에 대한 수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주요 수출국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다 해외 생산하는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자동차 해외 생산 기지. 근데 그 일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한 적도 없고 별로, 그 다음에 그 해외 생산 기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늘어왔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수출이 뭐 조금 감소하거나 거의 늘지 않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엔저가 되면서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이 그 엔저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 정책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측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도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어렵기는 하지만은 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제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형태라서 어쨌든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그 해외 글로벌화는 계속해서 진척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의존적이라서 이제 그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또 투자는 또 중국에 많이 집중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런 형태다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부품 업체들은 사실은 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대기아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연구원 그 북경 지원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07년이 베이징 현대가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방측하고 이게
그게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서는 가격도 못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 공장 완공시켜가지고서는 이제 그 제품을 내어 보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서는 판매가 왕창 줄고 뭐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가 부품 업체들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른 그래선 찾아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오면서 중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냥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그 납품하는 업체도 그렇고 일단은 주구 업체인 현대자동차 요구를 맞춰줘야 되니까 결국은 그때 오히려 개척했던 다른 그래선마저도 그 현대 물량 맞춰주느라고 그 방치를 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 현대의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 전속적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의 그 문제, 그 다음에 현대의 기아 자동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그래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마케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만 좀 제대로 잘하고 그에 관련돼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생산 기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를 할 수 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S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뭐 구문선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SL이라는 그 기업이 램프에서 옛날에는 이름을 삼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은 처음에는 현대 기아에 납품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현대가 이니라이팅이라고 그 램프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램프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에 성공해서 부품 업체들 이제 통계를 보면은 아까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업체들로 보면은 그 매출이 증가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업체는 12.8%나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는 그 늘어나고 있고 제가 그 지난번 사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품 업체들 어떠냐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완도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완도도 이제 그 처음에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가면서 현대랑 관계가 좀 끊어지면서 그 독자적인 어떤 그 판매 루트를 많이 개척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타격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업체는 기술력도 있고 품질 수준도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뭐 GM이 GM이 이제 매년 그 스프라이어 오브 더 이어 해가지고서는 부분별로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20회나 이제 수상을 할 정도로 그 품질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노사 관계도 굉장히 괜찮은 뭐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능동적 글로벌화를 우리 부품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게 가장 먼저는 해외 마케팅 노력이고 그 다음에 그 수출 경쟁 확대해서 국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그 환경이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되고 그러면 이게 만일 이제 주어진 환경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스템에 맞게끔 그 생산 환경을 바꿔 나가야 돼. 뭐 하다못해 그러면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그만큼 사람을 덜 쓰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화라든지 자동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뭔가 그 할 수 있는 활로를 터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말 이게 최저임금이나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올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화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의 뭐 어떤 스마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신산업, 기존 산업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산을 국내에서 많이 하려고 그러면 국내에 어떤 생산 환경을 많이,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을 낮게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뭐 스마트 공장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노동을 적게 쓰면서 고임금을 주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든지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생산 부분은 해외로 내보내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내 R&D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 지금 부품업체들은 그 거의 이제 R&D를 잘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R&D 하는 사람들이 정말 R&D에 많이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사실 뭐 그 한국 GM 문제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그 생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GM이 그 원하는 R&D 부분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키워서 그쪽에 정말 좋은 일자리, 월급 많이 받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해외 마케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코트라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코트라에서 진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제가 같이 참여한 그런 부분들만 해도 해외 그 상품 상담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업체나 이런 걸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그 상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트라에서 많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따라가 보면은 진짜 참여하는 부품업체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원래 이것밖에 초청 안 했냐고 얘기를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그 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그 해외 마케팅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았다는 게 그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해외 어떤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오히려 과거에 안 됐다 그래서 더 뭐 그냥 이대로 유지하거나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부 차원에서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단순히 우리 수출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R&D에서 나오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통상 문제라든지 투자 지원 문제가 그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품업체들의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임금격차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뭐 광공업 통계, 우리 광공업 통계 같은 일본 통산성에서 나온 그 통계를 가지고 사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완성차 업체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 부품업체대 평균 임금 여기는 모비스니 만돈이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46.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79%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품업체에 사람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대로 된 인력은 그 중소기업은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은 고용을 기피하는 형태로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자동산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무슨 인적 자원 뭐 협의회인가 그러기에 이제 가서 사장님들 얘기를 쭉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사람을 내부적으로 키우는 것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일정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데려가든 뭐 어쨌든 그게 뭐 상관없이 본인들이 이거 능력이 쌓이면은 그쪽에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은 뭐 무조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정도 실력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부품업체 사장님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동반성장 동반성사 하면은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뭐 그러니까 심하게 하면은 뭐 대기업 회장이 중소기업 사장을 갖다가 그 쥐어 짜는 듯한 기분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노동자들의 동반성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돼야지 어떻게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이래서 그 글로벌화가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상
뭐 쉽지가 않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